네, 안녕하세요. 블리스 경제수학 OT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수학을 가르치는 우현이라 하고요. 이제 옛날부터 계속해서 연세대 한경계 편입 경제수학을 가르쳐 왔고 계속해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수학을 수강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블리스 경제 수학을 듣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로 갈 건데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일단은 그 블리스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장점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경계 편입 그 요약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경제 수학 자체에서 좀 특별한 게 뭐가 있는가를 좀 서술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연세 상경계 경제수학 시험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경제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되게 모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가르치고 어떻게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시험 경향을 살펴봤으면은 이제 시험 대비 방법, 이 경향성에 따라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경제수학, 우리 블리스 경제수학이 이러한 대비 방법에 당연히 적합한 수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합격자도 많이 배출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커리큘럼을 짰고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은 어떻게 적중했는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제수학 자체에 대한 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경계 전체에 대한 OT를 했으니까 이제 경제수학 자체에 대한 OT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세 상경계 경제수학 시험 경향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범위가 넓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위가 넓다. 두 번째로 이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 기존 교재에서는 보지 못한 느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키워드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첫 번째로 범위가 넓다. 넓은 범위가 특징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개념이라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암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변별력 요구하는 문제는 보지 못한 느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요. 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지정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필건 교수님의 경제수학이라는 도서를 지정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도서를 보시면요. 그 내부에 미적분학, 서울대수학, 체육하이론, 미분방정식, 정차방정식, 경제학 응용까지 포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각각의 이 수학 과목들이 일종의 그냥 3학점짜리 과목으로 보통은 들어가는데요. 그게 그냥 한 과목에 다 몰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범위가 사실 넓어요. 그렇죠? 이 각각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의 한 갈래인 건데 그 갈래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되게 넓다라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넓다라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겁니다. 넓긴 넓은데 각각이 그렇게까지 깊진 않아요. 이 각각 과목을 뭐 이과에서 공부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상경대에서 이 경제학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수준으로 적당히 뭐 계산할 줄 아냐, 뭐 개념을 이해했냐, 응용할 수 있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다루는 개념도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넓다 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넓지만 얕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얕지만요, 체육화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응용 또는 선대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 정차 방정식 사실 외우면 되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여기 이 세 가지 과목은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얕아도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적분학도 사실은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 배우긴 배워서 익숙은 한데요.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으로 넘어가면은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미분 정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우면 되는 건데 사실 선대를 알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각각의 과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다 대학교에서 학부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다 그냥 수능 수학을 잘 들었다라 한다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데 애초에 대학 수학 과목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나 응용통계학과 들어가시면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수학을 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계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관점을 보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넓지만 어쨌든 이 각각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넓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어려운 거를 깊게 파고들진 않는다. 딱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각각마다 파고드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뭐 이 정도 파고들고, 여기 이 정도 파고들고, 이 정도 파고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 독학을 한다면은 이 어디까지 내가 봐야 되고 어디까지는 상관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블리스를 듣는다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출 경향이라든지 그리고 과목 간 또 이런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최적의 경로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독학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블리스를 듣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커리큘럼적인 측면에서도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기출 경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3, 4번은요 다 최근 기출 경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1번은 원래부터 경제수학 자체가 그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계 대체율이 내가 뭔지를 알고 이것에 계산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미분마 이런 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계 대체율의 정의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수학에 다루고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겠고요. 이 각각의 정의들이 어떻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를 연계를 지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경제학적인 의미까지 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정의가 수학적 정의뿐만 아니라 이 개념적인 정의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일종의 암기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계산력, 이걸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게 뭐냐 한다면은 이전까지는 좀 단순 산수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냥 특정한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 따라가면은 그냥 풀리는 거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편미분이라든지 연립방정식의 풀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유형의 계산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 방식을 체화하고요, 이 계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꼼꼼하고 꾸준하게 체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요 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계산 방식을 체화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않고 이상한 길을 샌다든지 5개념을 제시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가 듣는 중간중간마다 이런 것들은 꼭 이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체화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체화할 수 있긴 하겠지만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도 체화 중의 일부입니다. 왜냐면은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최적화 이론에서 그렇게 보통 접근하시고, 문제 자체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것은 뭐 미적분학이라든지 선대 이런 쪽이 좀 더 그런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별력. 변별력 문제가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이 옛날까지는 기존 교재에서 봤던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지 못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보지 못한 느낌. 자, 근데 이 보지 못한 느낌이 무조건 못 푸는 문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지 못한 느낌인 뿐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제가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비문학 같은 거를 국어에서 풀 때 우리가 뭐 당연히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을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읽고 풉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푸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다 배웠어요. 근데 이 컨텍스트 자체가 보지 못한 느낌인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지 못한 느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비문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보지 못한 느낌들을 많이 접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풀이 방식 자체는 배웠던 개념에서 풀리는 문제입니다. 배웠던 개념에서 완벽히 풀려요. 그렇지 않았으면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지 못한 느낌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서 차분히 푸는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형용사를 정리하자면은 꼼꼼히, 꾸준히, 차분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블리스 커리큘럼이 좋고 모의고사도 사실은 블리스밖에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모의고사도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제가 이러한 경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내려고 할 거고요. 보지 못한 느낌을 좀 많이 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상세하게 각각 들어가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단원에 대한 비중 분석입니다. 일단 여기가 2025년도, 작년도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결국에는 미적분학, 서양대 수학, 최역화 이론, 미분 정차학 형식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 응용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적분학이든 서양대 수학이든 최역화 이론이든 미분 정차학 형식이든 모든 부분에서 다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묶어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쭉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이 뭐냐 한다면요. 애초에 비중 자체가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적분학은 뭐 20%, 선대는 무조건 20%, 최역화 뭐 2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최역화 이론이 70%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선대가 67%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15%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도 0%일 때도 있고 뭐 50%일 때도 있었네요. 미분 정차 방식도 0%일 때가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왔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나왔을 때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미분 정차 방식은 선대를 잘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수가 적어서요. 이 세부 개념의 출제 비중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출제 단원을 기준으로 하자면요. 최근에는 이 미적분학, 서양대 수학, 그다음에 최적화 이론 이 균형 있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쓰긴 했는데 사실 기본적인 편차가 크긴 큰 거예요. 편차 크긴 큰 건데 문제를 좀 자세히 보면은 어쨌든 아예 안 나온 건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뭐 2022년도 이후부터는 균형 있게 나름 균형 있게 뭔가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번, 2번, 3번 뭐 만약 있으면 4번까지 나오고요. 각각 1번, 2번, 3번, 4번마다 새끼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새끼 문제마다 비중이 좀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뭔가 좀 균형 있게 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뭐다? 다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오고 뭐가 적게 나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경향성이라는 게 없고 대부분 균형 있게 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분 정차 방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출제 범위고요. 옛날에 나왔던 때도 있었고 나왔을 때는 20%입니다. 근데 이 20%가 만약에 내가 이거 공부 안 해서 틀리면은 매우 억울하겠죠. 만약에 진짜 나왔다 한다면은. 왜냐면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걸 아예 버리기에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그 얘기한 것처럼 다 잘해야 된다. 다 잘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잘해야 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저희 커리큘럼 36강 다 들으면은 다 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입니다.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경향성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출제 범위는 좀 다르지만 유형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거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15, 16년도, 19년도, 17, 18, 20, 그다음에 21, 22, 그다음에 23, 24, 25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유형을 나눴고요. 여기 이 문제 유형 자체를 보시면 단순 계산, 그다음에 복합 계산, 증명 문제, 경자 응용 심화까지 나눠봤습니다. 나눠봤을 때 일단은 비중을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그린 영역, 그죠? 녹색 영역의 경우에는 단순 계산, 복합 계산, 복합 계산 밖에 안 나왔습니다. 증명 문제, 경자 응용 심화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7, 18, 20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경향성이 있냐 한다면은 증명 문제까지 나옵니다. 경자 응용은 아예 안 나왔고요. 증명 문제가 나오면서 변별력을 냈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보시면은 애초에 단순 계산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오고 이제 복합 계산 위주로 나오고 경자 응용까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3개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은 사실상 안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이 5% 문제는요. 여기 앞에 있는 2015년, 2016년에 나왔었던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옛날의 유형이었는데 너네들 이거 혹시 까먹었니? 설마 이거 공부 안 했니? 하면서 냈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복합계산, 증명문제, 경자응용 뿐만 아니라 경자응용 심화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합계산의 비중을 보시면 생각보다 다 일종의 옛날로 치면 변별력인데 변별력이 그냥 기본 문제처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제가 그 수준에 맞게 점점 강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일단 각각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 유형 나눴는데 이 유형이 뭔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린 유형이 15, 16, 19년도고요. 문제 유형은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별력은 복합적인 계산으로 변별을 했어요. 옐로우 같은 게 뭐냐 한다면은 옐로우는 복합 계산 위주로 문제 나왔는데 변별은 증명 문제로. 자, 이제 20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 연계형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뭔가 특정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좀 연계가 이어지고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별력 같은 경우는 증명 문제뿐만 아니라 경자 응용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크레드는 이제 레드에서 좀 더 진해진 느낌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탐구형, 연계형 문제 위주뿐만 아니라 경자 응용의 개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 응용 개념 문제는 사실은 개념만 알면은 수학적 정의만 알면은 그냥 공식 갖다가 넣으면 돼요. 근데 대신에 외웠냐 안 외웠냐가 좀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만 했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비만 되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변별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증명 문제나 경자 응용 심화가 변별력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들 좀 봐볼게요. 먼저 그린 유형입니다. 이제 그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16년도고 이게 19년도예요. 이거를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막 70점, 60점이 여기서 다 나와요. 뭐 아이겐밸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실상 다 공식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공부 다 하고 있다가 이런 게 나오니까 되게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변별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별을 더 하기 위해서 또 유형이 다변화가 되는데요. 이제 옐로우 유형이 나왔습니다. 옐로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다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2017년도, 여기가 2018년도인데 기출문제를 활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문제가 다르죠. 다르다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 지정교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개념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필권 교재가 뭐 대표적으로 지정도서이긴 한데 이 정필권 교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벡터 공간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필권 교재는 없거든요. 근데 나왔고요. 그다음 동적 시스템 이것도 뭐 어쨌든 있긴 있는데 스테이블 솔루션 이런 말도 사실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증명 문제를 통해서 변별을 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고 설명하시오 라는 말은 사실은 증명을 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using the precise definition 라는 것도 precise한 definition을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prove or disprove 증명하거나 발례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증명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도 증명에 대해서 최대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장치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옐로우였고 그 다음에 레드입니다. 레드는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일단은 이제 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처럼 막 기출을 아예 안 응용해버리고 아예 새로 본 게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 형식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어떤 형식을 한다면 탐구형, 연계형이 같다라는 점에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2021년도인데 어떤 문제를 준 다음에 문제를 쫙 풀어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탐구형, 연계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여기 2022년도인데 여기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준 다음에 뭐 해라 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딱 탐구형, 연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학 개념 또한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균형을 구해라. 물론 이제 시장 균형이라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긴 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버젯 컨스트레인트라는 것도 예산 제약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보셨어야지 압니다. 근데 이 경제학 응용 문제 자체가 교재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재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것과 거의 동일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재 문제를 풀었으면은 너무나도 쉽게 풀려요. 그래서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푸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변별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새로 보는 형태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3년도 그리고 여기가 25년도인데요. 23년도 보시면은 숙련된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라는 말을 하면서 노동 법률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그냥 최적화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뭐 숙련된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이러한 말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당연히 있죠. 근데 경제 수학 교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수학 교재가 없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숙련된 노동자라고 하면서 되게 혼란이 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 표준 편차, 무슨 투자 비율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무슨 투자 이론 같은 냄새를 풍기는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최적화 문제입니다. 근데 딱 봤을 때 포트폴리오 나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 보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도 차분하게 들어가서 이걸 잘 읽으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냥 딱 봤을 때 쫄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런 형태 문제를 많이 내서 좀 연습을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한 2023년도부터는 다음과 같이 각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고 그 이유에서 간단히 말하시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게 사실점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를 그냥 줘버리고 증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증명이나 발례를 들어봐라 라 하면서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23년도뿐만 아니라 24년도, 25년도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서술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술을 어느 정도 보는 모습이 이제 합격자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술에도 신경을 쓰시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져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정교사에는 다루지 않는 새로운 경제학 모델을 제시하고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변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약간 뭐 미시경제학 같은 거를 들으면 좋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들으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사실은 이 미시경제학을 배운다 해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풀 그 경제학 모델을 여기서 접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에서 배우는 모델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미시경제 배우면 좋은 점이 뭐냐 한다면은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을 연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문해력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 문해력을, 경제학적인 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미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저희 수업에서도 이런 것을 기르는 것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미시경제학을 듣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당연히 이런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각각의 대학마다 또 미시경제학이라 하면서 또 다루는 것들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제가 봐야 돼서 이런 것들은 좀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시경제학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원론이 있어요. 미시경제 원론. 또 기초 수업 같은 게 있는데 개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경제학적인 개념 자체를, 그런 개념적인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기했듯이 무리해서 들을 건 없다. 근데 뭐 학점이 어차피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들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2학년이다. 이제 2학년 뭐 1학기 시작이에요. 또는 뭐 2학기 이제 들어간다 해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점을 더 들어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이거를 뭐 굳이 안 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무리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막 무슨 2학년 수료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뭐 10학점만 들으면 되는데 미시경제 이거 듣기 위해서 막 13학점 듣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브리스 경제 수학을 더 열심히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다 됐다는 가정하에서, 아니면 어차피 내가 15학점을 들어야만 하는데 그 중에서 미시경제 넣겠다 그러면 넣어도 되는 거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2학년 수료했어요. 뭐 3학년이에요. 근데 뭐 이제 휴학을 하려 했는데 휴학을 안 하고 미시경제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좀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학교마다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쨌든 좀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은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듣는 것이 당연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크레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증명 문제를 적극적으로 딱 일선에 세워두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묻는 문제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새로운 거, 그죠?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변별력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첫 번째로는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넓어요. 넓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학 가이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강의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은 그냥 브리스 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개념 자체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한다면은 이 개념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정의,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써져 있는 정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학적 정의뿐만 아니라 수학적 정의까지 둘 다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에 대한 암기는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 암기뿐만 아니라 이 암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좀 활용 능력, 그것도 중요한데, 이런 그런 것들은 좀 더 들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더 이해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산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변별력 요구하는 문제는 보지 못한 느낌. 이 보지 못한 느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멘탈 관리도 중요하고요. 컨디션 관리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배웠는데 대비 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 라 한다면요. 일단은 우리가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성이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경주사 교재를 보시면은 이런 체계대로 안 나와 있고요. 그냥 쓰기 편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면은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미적분학 기초랑 선대 기초가 되어야지 최적화 이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적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적분학과 선대 기초 개념을 둘 다 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선대 심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대 기초가 되어야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대 심화가 되어야지 미분 방정식과 정차 방정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학이 다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플러스로 경제학 개념을 한 스푼 얹으면은 경제학 응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학 기초뿐만 아니라 미적분학 심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심화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출 유형도 사실 체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단순 계산이 되어야지 복합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복합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증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학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경제학 응용을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단순 계산을 잘 다져놔야 돼요. 잘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 계산을 무리하게 들어가면은 금방 무너지겠고요. 이 복합 계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뭐 증명 문제나 경제학 응용을 벌써부터 건든다? 이러면은 사실은 금방금방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 이전에 이거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순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상경계 시험이 경제 수학만 보는 게 아니에요. 통계학도 보거든요. 근데 통계학은 경제 수학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높고요. 통계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진짜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다 풀고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보다 경제 수학에서 고득점을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경제 수학에서 10점이 통계학에서 10점과 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경제 수학에 10점을 더 맞춰놓으면은 통계학에서 10점 틀려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통계학을 버린다? 당연히 안 되겠죠. 통계학은 일정 수준 이상 공부를 안 하면은 아예 빵점 맞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공을 쌓아가야 되는 과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 수학을 확실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수학은 그래서 일단은 100점을 목표로 잡긴 해야 돼요. 근데 실제 결과를 보시면은 100점 안 맞고도 붙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는데 어쨌든 목표하기로는 100점을 목표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잘 들으면 됩니다. 잘 듣고 꼼꼼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경제와는 다른 개념이 많습니다. 개념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배웠을 때 다루는 개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휘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절한 복습이랑 관리체계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 이런 신유형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고 있는 학원이 우리 학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상경계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최적의 그런 루트를 마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잘 따라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건데 어쨌든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수학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당연히 저희 커리큘럼이 이 기초단원 체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커리큘럼 잘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 경향을 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경수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저희가 대부분을 당연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다 커버를 할 생각은 없지만 일단은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커버를 하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남들이 어떻게 대비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를 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 관점에서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렇게 학생들, 후기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문제들을 보시면은 뭐 적중 사례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일단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행렬식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렬식 구하는 것도 결국엔 뭐 어떤 걸 이용을 해서 구해라 라는 건데 사실은 행렬식 구하는 거는 이미 당연하게도 많이 다뤘고요. 뭐 진단평가라든지 모의고사라는 것들에서도 뭔가 이용을 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용을 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행렬식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얘를 이용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건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이미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해를 갖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풀이에서 그 열공간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해를 가진다 라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1차 모의고사 1번 문제에서 이 열공간에 있을 때 해가 무수히 많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1차 모의고사만 잘 풀었어도 문제를 잘 맞아서 20점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 2번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주고 수의 가격 타결성이 이렇게 P에 따라서 감소하냐. 근데 여기 1차 모의고사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수의 곡선이 직선인 경우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 수의 가격 타결도가 불변하냐. 그러니까 감소가 안 하고 증가도 안 하면 불변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냈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풀이 방식에는 익숙하셨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차 모의고사 3번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 효용함수 주고 예산제약 주고 가격 주고 문제 푸는 거 그냥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용함수만 다르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잘 풀었으면은 이것도 충분히 잘 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3-1 같은 경우에는 동차함수 나왔어요. 동차함수도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좀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모의고사에서 대비를 했습니다. 0차 동차함수인 것을 직접 보여라 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차 모의고사에서도 2차 동차함수의 미분이 1차 동차함수이냐 사실은 좀 더 어려운 수준에서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 같은 경우에는 준호목함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록함수인 것을 보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목적함수가 준호목인 건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문제들을 이미 7월 모의고사랑 4차 모의고사에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3-3 같은 경우에는 한계 생산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되게 심플한 걸 주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하면서 신유형을 내고 그 신유형 하에서 한계 생산물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6차 모의고사만 잘 풀었어도 당연히 푸는 문제라 보면 되겠고요. 3-2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 나왔어요. 이 같은 경우에도 6차 모의고사 보시면은 이 어려운 그 신유형의 문제 하에서 기술적 한계 대체율을 구하고 의미까지 말해라 라고 하고 있었고요. 5차 모의고사에서도 기술적 한계 대체율을 구하라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1 이것은 이제 고위군들의 합과 곱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건 당연하게도 되게 익숙한 형태의 문제였고요. 3차 모의고사에서는 좀 더 어려운 형태, 행렬을 좀 더 복잡하게 줘가지고 이 고유값들의 곱을 구해라 라는 형태가 나왔었고 9차 진단평가를 보시면은 산술평균, 조합평균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미 대비를 했었다. 4-2인데 4-2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문제 그 풀이 그러니까 이것이 포트폴리오 형태로 나와서 되게 이상해 보였는데 사실은 들어가면은 이 쿤터카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쿤터카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모에서 또는 저희 강의에서 쿤터카 방법에 대해서 익숙했다 한다면은 차분하게 적용하셨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3 같은 경우에는 라가지 승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의미를 구해라 라는 건데 8차 진단평가에서도 라그란지 승수를 이제 구하라 라는 문제를 냈었고요. 1차 모의사에서도 이렇게 라그란지 승수 같은 것을 구해서 이것을 플러스 정리까지 적용한다 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에서 다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의고사 수준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당연히 잘 푸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모의고사만 잘 푼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강의를 다 잘 들으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모의고사 위주로 좀 많이 나왔다.
생각보다는 기출 경향대로 좀 나왔다 보시면 돼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이 4번이 그냥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였던 건데, 그건 이제 계속해서 모의사 때도 계속 대비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대신에 마음만 차분하게 먹고 꾸준하게 꼼꼼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수학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4달 락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또 이제 한 해를 또 할 건데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